자, 우리 생존 곡선하고 뭐 같이 볼 거냐? 사망률 같이 볼 거예요. 책에도 사망률 같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요 곡선 주던가 요 그래프 주던가 둘 중 하나 주고 여러분한테 문제 풀려고 해요. 책에 있는 내용 굳이 제가 판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많이 낚이고 틀리기 때문에 제가 판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항상 생명과학에서 그래프가 나오면 두 가지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x축과 y축 값이 어떤 값을 의미하는 바를 저희가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건데, 첫 번째 생존 곡선 먼저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왼쪽을 생존 곡선으로 그릴 거고요. 오른쪽 사망 곡선으로 저희가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가 생존 곡선 먼저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그냥 수명 아니고요. 상대적 수명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존 개체 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뭘 중요하게 쓰냐? 상대값이요. 절대값 아니고 상대값이에요. 히터를 틀면 답답하고 끄면 춥고. 자,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사람에 해당하는데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곡선이 어떤 곡선이 나타나냐? 요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거를 저희가 일형이라고 해요. 일형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낳을 때 자손수가 적습니다. 대형 포유류. 등이 우리가 일형에 해당하는데 자손수가 적기 때문에 뭐 하냐? 부모의 돌봄이 있어요. 초기에 부모의 돌봄에 의해서 자녀들이 보호를 받는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사망률이 거의 없어 보여요. 상대적으로 초기에는 사망률이 있어 보인다고 없어 보인다고? 없어 보인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뭐냐? 일형의 정반대처럼 보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렇게 나타난 친구들, 요거를 저희가 사명이라 불러요. 사명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수많은 자손을 낳습니다. 자손의 수가 수만 마리를 한 번에 낳기 때문에 부모가 돌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는 돌보지 않고 얘네들을 방치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개체들의 사망률이 높아요. 왜? 부모가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천적에 노출될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뭐에 노출이 높다? 천적에 노출이 매우 높은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어류들이요. 돌봄이 안 되기 때문에 천적의 노출이 높습니다. 잡아먹힐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태어났다 하는데 누가 와서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태어난 건 동시에 죽을 확률이 매우 높은 친구들. 요게 우리가 사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자, 우리가 커다란 물고기들은 잘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수명이 오래됐기 때문에 얘네들도 지능이 있기 때문에 잘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인지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가운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로 보게 되면 가운데를 우리가 뭐라 하냐? E형이라고 합니다. 각 연령별로 사망률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E형 같은 경우에는 히드라나 기러기 같은 친구들.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개체수의 상대값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퍼센트 비율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요 E형에서 봐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모든 연령에서 사망하는 사망률이 비슷한 거예요. 뭐가 비슷하다고? 사망률이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E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기로 가든 사망률이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각 시기별 사망률이 일정한 거지 각 시기별 사망 개체수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릴 때나 늙을 때나 사망 개체수가 똑같은 건 아니라고요. 사망률이 비슷한다는 거야. 사망률이 비슷하다는 거는 생존해 있는 개체수분의 사망한 개체수 곱하기 100, 요 비율이 똑같다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대 수명이 뭐 할수록? 높을수록 우리가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1형 같은 경우엔 저희가 그래프가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3형 같은 경우엔 그래프가 우리가 정반대로 요런 그림으로 저희가 나오겠죠.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강조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요겁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볼 때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요때의 사망률과 요때의 사망률의 개체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1형 같은 경우나 3형 같은 경우에는 너무 드라마틱하게 변하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고 저희가 2형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각 시기별로 상대적인 사망률이 같은 거지 각 시기별로 죽는 아이들의 개체수가 같다라고 보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요거를 저희가 포인트 잡아가지고 문제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저희가 넘어가 주셔야 될 거. 자, 요거는 저희가 책에서 문제 바로 확인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그림을 굳이 그릴 건 아니고요. 자,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로 와주세요.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는 발전형, 안전형, 쇠퇴형입니다. 자, 우리가 생식 전에 생식할 수 있는 친구하고 생식을 못하는 친구들. 생식 전은 생식할 수 있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얘네도 생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생식이 가능한 아이들과 앞으로 생식을 못할 친구를 봤을 때 생식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게 되면 이 생태계는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생식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고 생식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면 이 생태계는 뭐한다? 쇠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대한민국도 요런 현상으로 가고 있어요. 왜? 점차 태어난 아이들의 수는 줄어들고 우리가 상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죽는 사람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져요. 이런 형태가 우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나오는데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여기는 그래프들은 제가 책에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요거 판서하면서 그림까지 전부 다 그리려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림을 저희가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에서 우리가 돌말에 밑줄 그어주세요. 돌말. 돌말은 우리가 뭐냐? 생산자입니다. 생산자. 생산자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얘들아? 광합성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광합성의 중요한 포인트는 물도 있어야 되고요. 이산화탄소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돼? 빛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돌말의 개체수에는 빛의 세기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수온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예상하지 못했던 돌말의 개체수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영양염류의 양입니다. 돌말의 개체수를 저희가 증가하는 시기가 언제냐? 수온이 높아지면서
언제? 빛의 세기도 강해질 때. 광합성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뭐 해야 된다? 영양 염료의 양이 많아져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요 친구예요. 수온이 높아지는 거는 빛의 세기가 강해졌을 때 같이 덩달아서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요 영양염료라고 하는 친구는 언제? 수온이 낮을 때만 저희가 영양염료 양이 증가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제? 난류보다는 어디에서? 한류에서 얘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한류성 어종이 조금 더 다양한 이유가 요 영양염료가 플랑크톤의 먹이입니다. 플랑크톤이 많아야지 어류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영양염료는 수온이 낮은 상태에서 저희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겨울철이나 수온이 떨어지는 가을철에 영양염료의 양이 많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돌말의 개체수는 겨울철에는 영양염료의 양이 충분하지만 수온이나 빛의 세기가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체수가 증가하지 않아?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이 되었을 때 영양염료가 겨울에 있던 게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홀딩된 상태에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걸 가지고 돌말이 개체수를 증가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용하기 때문에 영양염료 양이 뭐해져?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러다가 가을철에 다시 추워지게 되면서 영양염료 양이 늘어나니까 돌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그 이유가 되면 영양염료의 양은 많아지지만 수온과 빛의 세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가을에는 돌말의 개체수가 증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상관관계 같이 봐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름에는 영양염료의 양이 적기 때문에 개체수 증가가 없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여름에요? 별로 없잖아. 변화량이야. 증가율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변화, 그러니까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저희 피식, 포식 갈게요. 피식, 포식, 피식하고 포식 보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잠깐 설명드릴 거는 생태 피라미드입니다. 생태 피라미드는 우리가 뭐에 따라? 먹이 사슬, 즉 먹고 먹히는 관계에 따라. 먹이 사슬이라는 거는 먹고 먹히는 관계를 일렬로 나열한 거예요. 사슬로 나타낸 거를 저희가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데 이 먹이 사슬에 따라 나타나는 게 생태 피라미드예요. 자, 피라미드라고 하는 건 저희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아래 단계부터 해가지고 위에 단계로 올라간데 가장 아래 단계가 바로 누가 돼? 생산자가 됩니다. 그 위에 단계가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요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포식과 피식은 피식자는 잡아먹히는 친구를 저희가 피식자라고 합니다. 먹이 사슬에서 하위 영양 단계, 즉 생태 피라미드에서 하위 영양 단계에 해당하는 게 피식자예요. 포식자는 생태 피라미드에서 잡아먹는 놈에 해당하는 친구로 상위 영양 단계에 해당하는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피식, 포식을 보실 때 기억하셔야 될 거. 피식자의 수가 변하면 포식자의 수가 아래가 변해야지 위에가 변해요. 아래부터 항상 같이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볼게요. 생태 피라미드를 보게 되면 1차 소비자의 크기가 커요. 2차 소비자의 크기가 조금 더 작습니다. 생태 피라미드가 의미하는 거는 뭘 의미하기도 하냐? 생물량 하지 말고 개체수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개체수가 뭐한다? 줄어들게 된다.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개체수는 뭐한다? 항상 감소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요렇게 볼 때 나 토끼하고 쓰라소니, 나 쓰라소니가 뭔지 몰라요 라고 했을 때 개체수로 확인해 주세요. 누가 개체수가 더 많아요? 눈신토끼가 개체수가 더 많은 거 보이시죠? 누가? 눈신토끼가 피식자에 해당하고 쓰라소니가 눈신토끼를 잡아먹는 뭐에 해당한다? 포식자에 해당합니다. 제가 모르는 동물로 나왔을 때 개체수로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떻게도 나오냐? 종 A, 종 B로도 나타내요. 그럼 학생들이 문제를 제대로 안 읽으면 문제를 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항상 개체수로 피식과 포식을 먼저 확인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지 저희가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피식자의 수가 늘어날 거예요. 피식자의 수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누구도 늘어나? 포식자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포식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누가 바뀌어? 피식자의 수는 줄어들게 돼요. 피식자의 수가 뭐 했어? 줄어들었어요. 그럼 포식자도 뭐해? 먹을 게 없으니까 똑같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포식자의 수가 뭐 하면 줄어들게 되면 피식자는 다시 수가 뭐해져?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피식자의 수가 늘어난 만큼 포식자의 수도 다시 뭐 하게 된다? 늘어나게 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항상 상관관계 요렇게 봐주시면서 우리가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계속 순환하면서 로테이션 하면서 우리가 나타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선생님이요? 깨워달라 했는데 깨우고 갔는데. 피곤하신가 봐. 자, 개체군 내 상호작용 볼게요. 뒤에 가서 군집 내 상호작용하고 한 번 더 볼 건데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피식, 포식은 개체군 내 상호작용일까? 군집 내 상호작용일까? 자, 개체군 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종이라고 다른 종이라고? 같은 종 사이에서. 자, 그럼 피식, 포식은 같은 종 사이에서예요? 지금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예요? 다른 종 사이에서예요. 그래서 피식, 포식은 정확히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라고 보기보다는 피식자와 포식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얘는 정확히는 누구로 봐야 된다? 군집 내 상호작용으로 빠져야 돼요. 완자가 요거는 조금 애매하게 우리가 넣어놓긴 했는데 뒤에 군집 내 상호작용을 한 번 더 나오긴 합니다. 자, 텃세 볼게요. 텃세. 같은 종 사이에서 이미 우리끼리 집단을 이뤘어. 근데 여기에서 다른 집단에서 우리 집단으로 똑같은 종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우리끼리 먹이랑 서식처랑 다 나눠 가진 상황에서 한 명 더 들어오면 다시 자원을 재분배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 수가 늘어나면 내가 할당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를 반겨, 안 반겨? 안 반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을 못 들어오게 배척하는 게, 무리해서 배척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텃세라고 불러요.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순위제입니다. 힘의 서열에 따라 배우자라든지 이런 거를 나눠갔는데 자, 우리 생태계에서 순위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힘의 서열이 높으면 얘가 다른 천적한테 잡아먹힐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위제로서 내가 종을 계속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얘네들만의 하나의 전략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더제. 우리가 철새가 대표적인 리더제의 대표입니다. 왜? 리더제는 우리가 리더가 많으면 우리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대? 산으로 간대요. 리더가 많으면 서로 너무 의견을 내기가 많기 때문에
바로 가기보다는 샛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 명만 의견을 결정해야 된다면 그 사람의 의견이 맞든 틀리든 무조건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무리의 이탈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제 딱 한 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동해야 되는 친구들은 우리가 리더제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고요. 사회생활하고 가족생활 여러분이 조금 헷갈려 하는데 혈연관계냐 혈연관계가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혈연관계로 나타나는 걸 저희가 가족생활이라고 합니다. 사회생활은 혈연관계가 아닌 거, 즉 회사 내에서 업무를 분담해서 하는 사람은 사회생활에 해당해요. 하지만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뭐로 바뀐다? 가족생활로 바뀐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의 대표적으로는 개미하고 우리가 뭐가 있냐? 벌이 있는데 선생님, 개미하고 벌도 한 여왕벌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개미랑 벌 같은 경우에는 한 여왕벌이 아니어도 얘네들을 서로 합치게 되면 합쳐집니다. 자기의 여왕이 사라졌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꼭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사회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얘네들을 사회생활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역할이 완벽하게 분리된 친구들을 사회생활이라 보면 되고요. 자, 혈연관계에 의해서 먹이를 나눠 갖는 것, 같은 서식처에 생활하면서 먹이를 나눠 갖고 혈연관계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가족생활이라 한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는 뭐냐? 텃세예요. 왜? 텃세랑 헷갈리는 게 뭐냐? 뒤에 군집내 상호작용에서 분서랑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텃세는 같은 종이고요. 분서는 서로 다른 종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텃세와 분서를 같이 내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 출제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내는 거는 순위제하고 리더제를 한 번씩 묶어서 내는데 요건 학교 내신에서만 나오지 수능이나 기출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왜? 너무 상식적이고 쉽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한테 기출로 나오는 거는 텃세나 분서를 가장 많이 물어본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페이지 268페이지부터 해서 실력어까지 문제 한번 쭉 풀어주시고요. 특히 실력어 문제 조심해 주세요. 문제 푸실 때 내가 이거 어떻게 하라 했어? 환경에 표시하고 생물에 표시해서 따라니까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미친 거다라고 표기해가지고 문제 풀어달라고 했어. 인과관계 항상 확인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풀고 저희 잠깐 쉬었다가 뒤에 군집 나갈 거예요. 꼬치야, 이거 뒤에 하랑이 한 번만 줄래요? 꼬짜. 하랑아, 화요일만 동선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네.